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지난밤 비가 내렸고요. 갠 화요일인데요. 하지만 날씨는 추워지고 있습니다. Winter is coming 많이 얘기했었죠. 결국 겨울이 왔습니다. 자, 오늘 다들 기분이 밝지 않으시죠? 너무나 바라고 이루어지길 기원했지만 세상 일이 내 맘처럼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죠. 자, 이 복권 같은 요행이야 운과 확률이니 내 노력과 무관하다 치더라도요. 나의 노력이 잔뜩 들어간 일조차 성과가 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패배했을 때 우리는 진이 쭉쭉 빠지는 경험을 하면서 우울해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또 다른 경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스포츠는 인생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입을 하고 우리가 몰두하게 되는데요. 이 꼭 카타르 월드컵 이야기가 아니어도 우리는 매일매일 각자의 경기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경기도 반환점을 돌고 계시죠? 이 시사본부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정보로 오늘 여러분의 경기 전력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어제 아쉬웠던 가나전, 현지에 나가 있는 한준희 KBS 해설위원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르투갈과의 3차전을 전망해 봅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디저트송. 자,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봅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임 작가님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뭐 이렇게라도 좀 해야 기분이 좀 풀리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스스로 업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다운될 때가 아닙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또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간 지 엿새째를 맞고 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화물노조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응해서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동을 했는데요. 예고가 됐던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를 해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경제 초래에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시멘트, 철강 같은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다.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덧붙인 말이 있었는데요.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거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서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걸 좀 감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초유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대통령의 발언에는 노사 법치주의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임 작가님,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부당하다 이렇게 비판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있었던 원내대책 회의에서 과잉 대응으로 화물연대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사태를 키운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도 업무 개시 명령의 핵심이라는 거는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정부가 지난 6월에 이제 합의를 했었던 안전운임제 관련된
품목 확대라든지 일몰제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지난 5개월 동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네. 결국 원인을 이제 화물연대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김성환 그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위헌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2004년에 제도 도입 이후로 이제 실행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대화를 통해서 좀 해법이 마련돼야 할 텐데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 첫 교섭 협상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한 1시간 50분 정도 이 테이블에 앉아서 네. 서로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는 어제 했던 얘기가 업무 개시 명령 유예를 요구를 했고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대통령실의 요청 사항을 전할 수는 있다고만 답을 했고 오늘 결과적으로는 업무 개시 명령이 지금 발동된 상황이 됐습니다. 면담 이후 화물연대 말 좀 들어보면 국토부는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 이런 말만 반복하다가 자리를 떴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 국토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일몰제 3년 연장안 당정이 합의했던 그 얘기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몰제 폐지와 또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화물연대와의 입장 차이만 이어지는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보면은 원희룡 이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 이제 발동하면서 지금 시멘트 이 운수업자 운송하는 이 기사 2,500명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즉각 이제 집행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당장 지금 관련 운수사 209곳에 이 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운수 종사자 개인에게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력이 지금 투입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치가 이어지면서 뭐 산업계 현장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주유소들에게 뭐 이제 기름이 배달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컨테이너 반출입도 90% 이상 줄어든 상황 그리고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모습 시멘트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피해가 점점 커지는 상황. 근데 업무 개시 명령은 발동이 됐는데 이게 또 언제 이 개인들한테 운송 이 기사들한테 전달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게 길어지게 된다면 파업만 길어지게 되고 또 이 피해만 커지는 게 아니냐. 결국 이 정부와 화물연대 측에 어떤 타협점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내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지만은 글쎄요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다 보니까 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갈렸죠? 이 부분을 뭐 단순 중계만 할 건 아니고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1차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정부의 태도가 애초에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를 좀 의심케 할 수 있는 대목들이 몇몇 있습니다. 노조층의 주장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박정우 기자님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어제가 굉장히 좀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어제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일단 차관이 온다라고 이제 면담 관련된 일정에서 이제 그렇게 잡혔고요. 그리고 정작 와서도 뭐 실제로 이제 국토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별로 없고 대통령실에 건의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할 거면 사실은 협상장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정부하고 화물연대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그 만나는 거에 의미가 없는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물연대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오늘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 일종의 제스처를 취한 거 아니냐. 일종의 시뮬레이션 액션. 그렇습니다. 명분 쌓기용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방에 나오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금 전방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통할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서 이제 뭐 체포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강경 대응을 하겠다든지 이런 메시지가 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뭐 화물연대 측과 이제 협상을 할 의지가 있느냐를 의심케 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발언의 수위가 어제는 일부 강성 귀족 노조원들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치면 이제 정부의 메시지가 서로 혼선이 되는 게 그렇게 일부 귀족 강성 노조 때문이라면 컨테이너의 반출입이 90% 이상이 줄어든다는 게 설명이 안 돼요. 일부인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떤 정확한 기조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일단 강경한 대응을 세워놓고 나머지를 맞추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자, 임경민 작가의 해설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 뭐 충돌보다는 뭔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합의 그것도 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파장은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 바로 어젯밤에 있었던 월드컵 소식인데요. 자, 어제 두 분 다 축구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저만 못 봤습니다. 저는 이제 네. 제가 보면 우리나라가 지는 징크스가 있어서 국가대항전을 항상 안 보거든요. 애국하는 마음으로. 네. 정말 막 답답해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인데. 네. 자, 카타르 현지를 먼저 좀 연결해서 한준희 KBS 해설위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지난주에 출연해 주시고 바로 날아가 계신데 지금 우리가 그나마 H조 약체라고 여겼던 가나에게 2대3 아쉬운 패배였는데 한번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그야말로 정말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두 골을 먼저 허용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었던 거는 분명합니다만 조규성 선수의 또 두 골이 후반전 짧은 시간 동안 연거푸 터지면서 사실상 분위기는 오히려 우리가 역전을 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그 상황에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의 세 번째 골이 터짐으로써 결국 우리가 거기서는 더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 아주 잘 싸워줬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경기에서 아쉬운 패전으로 결과는 비결이 됐습니다. 네, 경기 내용은 좋았는데 결과는 패배다. 자, 가나 첫 골 상황에서 이 핸들링 그리고요 또 마지막 코너킥 찬스를 주지 않고 경기를 끝내버린 이 심판 이야기가 참 많은데 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처음 골의 그 핸들링 상황은 제가 이제 중계 중에도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가장 최근의 축구 규칙에 의하면 마지막 골을 넣은 선수 본인, 네. 그 선수 당사자의 손이나 팔에 볼이 닿게 되면 그것이 의도적이었든 우발적이었든 상관이 없이 골은 취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은 골을 넣은 선수의 손이나 팔에 닿았던 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동료의 손이나 팔에 닿았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그 동료의 손이나 팔에 닿는 것이 의도적이었느냐 우발적이었느냐 그 상황을 이제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네네네. 있는데 지금 이번에 그 상황은 그것이 의도적이지 않았고 네네. 우발적이었다는 판정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그러면은 왜 우발적으로 판정을 했을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제 김민재 선수가 헤딩으로 막으려고 했었고 그 볼이 다시 아이유 선수 맞고 정우영 선수 맞고 다시 툭툭툭 떨어지면서 아이유 선수 팔에 맞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장면은 아마 VAR실에 있는 심판이 보기에는 이거는 아이유가 손을 안 대기 어려운 뭔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이른바 따닥 하면서 이제 손에 네. 맞은 것이다라고 본 것이고 그렇게 예. 되면 이제 아이유 선수의 우발적 핸드볼이 되는데 우발적 핸드볼은 사실은 평상시에는 반칙을 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아이유 선수에게 우발적으로 맞고 그 이후에 살리수 선수가 골로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 상황은 우리에게는 너무도 안타깝지만은 골이 취소되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효하다. 코너킥은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코너킥은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이거는 좀 야속할 수밖에 없기는 네네. 한데요. 물론 이제 역시 축구 규칙상으로 보면 페널티킥이 아닌 한 코너킥이든 뭐 프리킥이든 스로우인이든 이런 상황에서는 주심은 어차피 그때 이제 추가 시간이 다 지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주심이 언제든 시간을 멈출 수는 있어요. 그거는 네네. 100% 주심의 재량인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봤듯이 그 이전에 추가 시간 중에 또 가나 선수가 그라운드에 쓰러져 네네. 있던 시간이 있었기 네. 때문에 거기서 사실 조금 더 줬으면 하는 시간이 분명히 발생을 했고 그리고 앤서니 테일러 주심도 사실은 추가 시간이 끝나면서 바로 불질 않고 분명히 좀 더 주고 있었어요. 더 주고 있었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코너킥을 얻었는데 그때가 10분 한 40여 초경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 1분을 더 준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으면 그래도 한 10여 초 남았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애매하게 끝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분명히 멈춰진 시간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제가 중계를 하면서 보기에도 이거는 1분이나 2분쯤 더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더 주고 있었다가 코너킥이 딱 되는 순간 거기서 사실 1분을 채우지 않고 그냥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네. 룰상으로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좀 야속한 상황이었고 아마 벤투 감독도 그래서 좀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 해설을 들었지만 일반 팬 입장에서는 정말 심판이 미워요. 자, 첫 유효 슈팅, 네. 첫 골이 더 빨리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이제 있습니다만 1, 2차전 본 팬분들은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을 대체로 좋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자, 실전에서 드러난 이 벤투 감독의 전략과 전술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벤투 감독이 사실은 조금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자신이 추구해오는 축구만 좀 밀어붙이다가 월드컵 본선에서 좀 안 좋은 경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벤투 감독이 우루과이전서부터 보여준 것은 벤투가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었어? 라고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번 월드컵 본선에 와서만큼은 벤투 감독이 정말 선수 교체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가져가면서 네. 이전보다 이제 과감한 선수 교체라든가 유연한 전술을 통해서 자신이 갈고 다듬었던 전술이 조금 더 유연하게 월드컵 본선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여기 와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거의 흠결이 없는 네, 그러한 네. 어떤 용병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투 감독도 지금 잘하고 있고 우리 선수들도 잘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상대도 분명히 강했고 특히 이제 네. 가나 같은 경우가 우리가 1년 전에 생각했던 가나에 비해서는 어제 우리가 상대했던 가나는 훨씬 강한 팀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남는 그 아쉬움을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경기에서는 포르투갈이 2대0으로 이기면서 2승을 챙겼습니다. 이거 따져보니까 우루과이가 최약체였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우리는 경우의 수에 휘말렸습니다. 3차전은 네. 일단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이고 자, 어떻게 하십니까? 올라갑니까?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상황은 항상 복잡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경우의 수가 또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일단 무조건 포르투갈을 이기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네. 우리가 포르투갈과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르투갈이 2승 6점을 획득해서 조별리그 통과가 확정이 된 네. 상황이고 여기에 가나가 이제 우리를 이김으로써 이미 승점 3점을 그렇죠. 확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승점이 1점밖에 없기 네네네. 때문에 비교도 어차피 가나 밑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는 포르투갈전은 무조건 이긴다는 전제를 하고 이제 그 다음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가 우루과이를 이길 때 가나와 우루과이가 비길 때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길 때 이제 네.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나가 우루과이를 이길 때는 가나가 무조건 포르투갈과 손잡고 그렇죠. 16강에 진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우리에게는 안 되는 거고 네네. 가나와 우루과이가 비길 때는 여기서는 여간에서는 가나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나와 우루과이가 비기고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면 우리와 가나가 모두 1승 1무 네네네. 1패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르투갈을 잘 이기느냐 가나가 우루과이와 비기기 때문에 우리가 포르투갈을 잘 이기느냐 네네. 그렇지 못하냐가 이제 결정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 가나는 득실등. 이제 우루과이와 비기면은 지금의 득실차 제로를 계속 가져갈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득실차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포르투갈을 한 골차만으로 이기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가 우리보다는 다득점에서 또 많이 앞서 있다는 점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포르투갈을 이기되 가나의 득실차 제로를 넘어설 만큼 포르투갈을 이겨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존재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길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우리에게는 가장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예. 우루과이는 현재 득실차가 마이너스 2라서 우리의 마이너스 1보다 더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바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일단 우리는 반드시 포르투갈을 이기는 네네. 게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기되 우루과이가 가나를 적당히 조금만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네. 우리는 포르투갈을 이기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네네. 여기서 우루과이가 가나를
조금만 이기는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결합이 되면 우리가 16강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년 전에 우리는 포르투갈을 집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이겨봤고요. 이번에도 선전할 거로 믿는데 포르투갈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루과이가 1승을 좀 챙겨줬으면 하는 응원까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전 어떻게 전망하세요? 포르투갈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2승으로 일단 16강 진출은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네. 약간 이제 포르투갈은 완벽한 주력으로는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약간의 로테이션이 들어갈 텐데 물론 이제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역시도 조 1위를 해야 이제 역조에 있는 브라질을 16강에서 바로 만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도 아주 뭐 이 경기를 정말 별로 필요 없는 경기처럼 치를 가능성은 별로 없고 포르투갈도 어느 정도는 힘을 줄 텐데 그 대신 지금과 같은 100% 주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포르투갈은 설사 벤치 멤버가 출격을 하더라도 그 벤치 멤버들조차도 호화로운 팀이거든요. 그리고 또 포르투갈의 벤치 멤버들이 굉장히 칼을 달고 있다가 또 이 경기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르투갈이 어떤 멤버로 나오든지 간에 우리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은 틀림이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월드컵 역사에서는 포르투갈을 또 극복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지금의 좋은 경기력으로서 마지막 정말 후회 없는 최선의 승부를 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예,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독일을 2대0으로 꺾기도 했습니다. 우리 잘합니다. 한번 기대해보고요. 마지막 경기 12월 3일로 넘어가는 0시 시작이 될 테니까 주말에 또 한번 뜨거워질 것 같네요. 자, 한준희 KBS 해설위원 지금 현지 시간이 오전 6시 40분. 어젯밤 피곤하셨을 텐데 이른 아침에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파이팅하고 돌아오세요. 네, 자, 현지 한준희 해설위원 연결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희망의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자, 박 기자님 이기겠죠? 네, 그럼요.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감에 지금 차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냉정한 임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호날두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하면 이길 수 있다. 한국 선수들이 호날두가 나오면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호날두 선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앙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의 한을 좀 풀어줘야죠. 그렇습니다. 호날두를 꺾는 것도 또 재미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장관 파면 결단을 촉구했던 민주당. 결국 어제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겁니까? 하기로 한 겁니까? 지금 발의하기로 한 겁니다. 네,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해임 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두 개의 이제 선택지를 놓고 고심을 했었는데요. 어제 이제 국회에서 열린 고위 전략 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박홍근 원내대표 말 들어보면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을 향해서 이상민 장관을 파면시키든지 하라라고 또 얘기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지만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해임 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할 거다라고 브리핑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엽니다. 여기서 해임 건의안 발의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인데 지금 뭐 예상되는 바로는 이 본회의, 그러니까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이제 보고를 하고 발의한 다음에 보고가 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 이제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가 돼요. 그런데 12월 2일에 또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표결할 계획인데 뭐 이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통과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자,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지만 이게 해임 건의안이기 때문에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이제 결정이 있어야 해임이 되는 거고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인데 대통령실은 이미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겠다. 이걸 기정사실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한 발도 나가서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특위 위원 사퇴 카드까지 꺼냈다는데 이건 뭡니까?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국정조사 첫 발을 떼기도 전에 민주당이 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를 하고 시한까지 명시하면서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거 이거는 그동안의 합의와 협치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특위위원 사퇴도 고려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조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국정조사에 대해서 아예 그 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어제도 한번 밝힌 바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원내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는 12월 2일에 원래 정해져 있는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을 이제 어기는 것이다. 사실상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또 긴급 중진 의원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요. 아마도 민주당이 이제 해임 건의안 제출을 추진하면 국정조사를 보이콧할지 여부 이런 것들을 논의할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적 합의 국정조사를 이뤘고 본회의 의결까지 됐지만 지금 국정조사 특위 위원 사퇴 카드 어렵게 돼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국정조사 보이콧. 여당이 보이콧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실 이제 오늘 그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제 연합뉴스가 취재한 내용 중에 좀 특이할 만한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하면서 일단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가 통지되더라도 즉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확실시된다고 보도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면 우리는 국정조사를 전면 보이콧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도 야당이 지금 닭공 모드, 그러니까 닥치고 공격 모드라고 하면서 야당식의 물타기에 여당이 응할 가치가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국정조사의 주체는 대통령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걸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대통령실은 뭐 피감 기관이 되면 거기에 이제 응해서 맞춰서 준비를 하고 보고를 할 권리, 뭐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대응을 하는 게 과연 의회 정치에 맞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의아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좀 애매한 게 원래 이제 헌법상으로 대통령한테 이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실제로는 국회가 뭐 탄핵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대한 일종의 보조장치로 달아놓은 거라서 박근혜 정부 이전에 모든 대통령들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거나 통과될 기미가 있으면 장관을 사퇴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한번 전례가 남은 이후로 마치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무시하는 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지금 인식되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이거는 다소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이거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보면 뭐 대통령이 인사권자고 해임 건의를 받았지만 거부할 수 있다. 이 자체는 뭐 법적 권한으로 문제는 없는데 이 정부와 여당이 함께 움직여서 국정조사는 국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당이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춰서 이 보이콧을 한다. 요거는 조금 합의한 것에 따라서는 여당의 역할이 또 스스로 좀 이제 이거 물러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는데 자,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결국 이번 주 이 금요일이면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이 돌아옵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 거치만이 아니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도 공방을 벌이는데 어떤 쟁점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야 지도부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첫 예산 이걸 뜯어보면 민생 예산이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법정 기한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민생 정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말을 좀 들어보면 아니 지금 보면은 이게 민생 예산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뜯어보면은 약자에게 좀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전에 올해 이제 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이제 여당과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개금 빼고 뭐 삭감 수정안을 제출해서 이걸 또 단독으로 본회의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2월 2일로 예정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도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이게 이 국토위나 정무위 같은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충돌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예산 이걸 또 민주당 그 운영위 예산 소시에서 민주당의 그 안대로 처리가 되면서 국민의힘 이 위원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파행을 겪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며칠 남아있지 않은 이 시한 동안 여야가 과연 원만하게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까 논의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이면 11월 마지막 날이란 말이죠. 이제 이번 주에 12월로 넘어가는데 이틀 사흘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 1년 동안에 나라 살림의 이제 규모를 결정하는 거고 이 세세한 또 항목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일단은 정치적인 쟁점보다는 민생 중심으로 정말 좀
합의를 해줘야 하는 이게 이제 대목이란 시한이 말이죠. 워낙에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그 점이 좀 걱정되긴 네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그나마 지금까지 봐왔던 다른 갈등들에 비해서는 훨씬 건강한 논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생 중심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는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 중에 하나인 이제 공공 분양 주택 예산 네네. 1조 원 넘는 수준의 그 공공 분양 주택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예. 서민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공공 분양 주택을 삭감하고 대신에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을 그만큼 늘렸다라고 올렸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논쟁을 해볼 만한 지점인 거죠. 예, 예. 서민 주거 정책을 위해서 공공 분양이 맞느냐 공공 임대가 맞느냐라는 충돌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식의 논쟁이 벌어진다면 좀 더 건강한 국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더 치열하게 논의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이에 속보를 하나 좀 다뤄보죠. 아까 이제 저희 시사본부 시작 전에 나왔는데 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구속됐다가 적부심으로 풀려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가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혐의 이런 겁니다. 생각하는 혐의는 서 전 실장이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그러니까 이튿날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이때 이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거든요. 네, 네. 이 씨의 자진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 네. 이걸 좀 두고 있는데 서훈 전 실장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지금 정권이 바뀐 다음에 다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법적 처리까지 하려고 하느냐라는 네. 얘기가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것도 참 오래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2708님. 월드컵 가나전 응원했는데 골이 들어갈 듯 말 듯 아쉽더라고요. 이 표기법에 따라 아예우 혹은 아이유라고 불리는 가나 선수들도 있던데 이 울랄라 세션과 아이유가 부른 애타는 마음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이게 참 이 곡을 고르신 이유가 묘하네요. 자, 노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나에게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바로 너야 이쁜이 장미 닮은 너야 입술이 딸기 같은 거야 내 맘을 1초 만에 다 느껴버렸어 그래 나야 널 아껴주는 사람 나야 널 지켜주는 사람 나야 내 사랑 송두리째 다 뺏어주겠어 어느 때보다 확실해 다른 날보다 위험해 자꾸만 눈길이가 이상하진 나 쏟아내는 내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 커져가 네가 다가와주면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어떻게 얼굴이 금방 새빨개진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촌스럽지만 유치하지만 애타는 내 맘속에 너 있어 오직 너야 수십 번 생각해도 너야 두리번 둘러봐도 너야 내 사랑 너의 품에 다 던져주겠어 그 누구보다 짜릿해 너를 보면 난 아찔해 자꾸만 눈길이 와 끌려오잖아 쏟아내는 심장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생선은 통통하게 오른 살도 맛있지만 생선 속에 꽉 차 있는 알을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살보다 알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알이 들어 배가 부른 생선을 가리켜 알배기라고 하지요. 봄이면 조기들이 산란을 위해 서해를 찾아오는데 이 알배기 조기는 상당히 맛있습니다. 알배기는 배 속에 알을 가지다란 뜻의 동사 알베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알베다는 그 외에도 곡식에 알이 들다란 뜻도 있고요. 급격하게 운동이나 일을 해서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다란 뜻도 있습니다. 테니스를 쳐서 팔에 알뱄다 또는 어제 등산을 했더니 다리에 알이 뱄다 이런 표현 자주 쓰실 겁니다. 알배기는 발음과 마찬가지로 알배기라고 쓰는데요. 배기와 바기를 혼동해서 쓰는 표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의 한 부위로 구워 먹기도 하고 된장찌개 같은 것에 넣어서 끓여 먹기도 하는 것은 차돌배기가 아니라 차돌박입니다. 또 오이를 가지고 담근 김치 역시 오이소배기가 아니라 오이소박이가 맞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차돌박이와 오이소박이에서 뒤에 붙어있는 전미사 박이는 무엇이 박혀있는 물건이란 뜻을 더하는 전미사인데요. 동사 박다와 관련이 있다고 저장해 놓으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58분 날씨.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은 아침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지금이 더 쌀쌀한데요. 기온이 점차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은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올해 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발표됐습니다. 한파경보는 전날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내일은 한겨울의 강추위가 찾아오니까요. 추위에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2도, 광주 14도, 제주 16도, 대구 17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11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철원이 영하 11도,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6도, 대구 영하 3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 10도에서 크게는 20도가량 낮을 전망입니다. 또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9도, 부산도 영하 3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아직 경남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낮 동안 대부분 그치고 차차 전국의 하늘이 개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추위 때문에 충남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8도, 습도는 65%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고자 한다며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전례 없는 공동대응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와 관련해 군 당국은 다양한 대응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밤 11시경에 첫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과 달리 이미 20여 분 전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한 달 전보다 0.19%포인트 올라 201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5.34%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화제 인터넷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 가나전 끝나고 말이죠. 네.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가서 셀카를 시도한 이 가나의 대표팀 관계자를 두고 가나 현지 언론도 비판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좀 황당한 장면이었는데요. 네네. 우리 소니 전 세계가 주목했는데 부상 때문에 그 평소 기량을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했잖아요. 얼굴 모습도 가슴 아프고 마스크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 시야 가려지면서 네네. 힘들어하는 모습이 되게 안쓰러웠는데 예. 그리고 경기까지 지면서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런 손흥민 선수에게 가나 스태프가 갑자기 자기랑 셀카를 찍자고 뭐 찍자고는 했지만 사실상 좀 강요하는 그런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전 세계 누리꾼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와글와글 난리가 났는데요. 네. 현지 축구 매체 가나사컨에 또 이에 동조를 하면서 손흥민은 누가 봐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셀카를 시도한 축구대표팀 스태프는 SNS에서 국제적인 조롱의 대상이 됐다. 이 관계자는 선수단 경호 총괄을 맡아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한 스태프인데 선수단의 보안 책임자가 손흥민과 셀카를 찍으려 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자 국가적인 창피다. 네. 한국은 치욕을 느꼈을 것이다. 치욕이 네. 아니라 우린 분노를 느꼈죠. 그럼요. 네. 또 그러면서 너무도 이상한 행동이었다. 도둑질 같은 짓을 해서라도 손흥민과 셀카를 찍겠다는 거냐. 보안 책임자라는 인물을 잊었으니 엄청난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었다. 이렇게 네. 보기도 했습니다. 자국에서 매체도 굉장히 세게 보도를 한 건데요. 그러네요. 예, 그나마 중간에는 보아탱 수석 코치가 손흥민 선수 곁에 다가가서 이제 해당 스태프에게 휴대폰을 치우라고 하면서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예, 이를 지켜본 국내 팬들 말씀하신 대로 분노를 했죠. 제지해서 다행이다. 가뜩이나 져서 열받는데 뭐 하는 거냐. 눈치 좀 챙겨라. 손흥민과 사진 찍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매너 없는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요. TPO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네. 타이밍과 상황 여러 가지를 봐서 뭐 하고 싶은 걸 요청하거나 네. 부탁하거나 해야죠. 이런 건 이제 무리를 빚은 행동이고 전 세계 비난이 쏟아질 상황이네요. 자, 이 월드컵을 향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만큼이나 지금 불법 스포츠 도박이 기승을 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 불법 스포츠 도박이 원래부터 뭐 횡행했지만 네네네. 요즘에는 막 경기 베팅하고 그러는 그렇죠. 거죠? 근데 요즘에는 막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를 제외하고는 내국인이 베팅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네네. 그러나 이 업체들은 자신들은 안전한 업체고 먹튀하지 않은 업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불법 사이트에 돈을 거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불법입니다. 네. 도박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무대로 옮기고 나서 단속이 어려워졌고요. 뭐 해외 IP로 우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암시장 규모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토토 범죄 건수는 2018년에 1,629건에서 2021년에
3,415건으로 2배 이상 그러네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런 불법 스포츠 도박은 남일처럼 여겨지고 되게 거리가 멀었던 것 같은 사람들도 월드컵 분위기에 들뜨기도 하고 네네. 우리가 왜 승부 예측은 몇 대 몇일 것 같아 이렇게 지인들끼리도 어제 많이 했는데요. 네네. 근데 이거를 그냥 지인이랑 하면 괜찮은데 예. 나도 한번 해봐 사이트 한번 눌러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볍게 시작하는 경우. 하지만 문제는 그러다가 순식간에 눈앞에서 수십만 원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불법 사이트고 또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식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해서 대부분 사설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온라인 대형 커뮤니티에도 이번에 월드컵 시즌에 제가 좀 보니까 나는 몇 대 몇 채 걸겠다. 걸었다. 네네. 금액을 공유하면서 또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들도 실제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볍게 시작했다가 불법 도박으로까지 점점 더 뻗쳐나가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네네. 도박에 빠졌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처음에는 축구를 좋아해서 시작했다가 아는 동생 권유에 불법 사설 게임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경기가 불경기일 때는 도박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도박 시장에 뛰어들게 돼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참고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보하면 심의 결과에 따라서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불법 스포츠 토토 신고센터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제보하는 게 더 낫겠네요. 네. 야, 어제 그래서 보통 단톡방이나 네.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야, 몇 대 몇에 얼마? 뭐 이런 얘기들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 어제 저도 박정호 기자하고 걸었는데요. 네. 그건 내일 박정호 기자 오면 없던 걸로. 이미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잠자던 바이러스가 48,500년 만에 깨어났다. 야, 이거 무슨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 악스 마르세유 대학 연구진이 48,500년 전에 형성된 동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얼어버린 네네. 바이러스 7종을 찾아내서 번식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거 실제로 최근에 사전 출판 논문집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네. 근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고대 바이러스를 부활시킨 일이 처음은 아닌데 그래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 발견했던 두 가지의 바이러스보다 훨씬 많은 종류고 네. 훨씬 오래돼서 정말 지금까지로서는 제일 오래된 고대 바이러스를 깨우는 거죠. 48,500년. 네. 근데 깨어난 바이러스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일 텐데요. 네네. 연구진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활시킨 9종의 바이러스는 모두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약 10배에 달한다고 하고요. 모두가 단세포 유기체를 감염시킬 수 있는 거대 바이러스군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 영구동토층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서 네. 당장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건 아닌데 최근에 기후위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에 얼음이 녹을 경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도 뭐 이 바이러스들이 나왔을 때 바깥 세상의 자외선이나 열이나 산소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감염력을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긴 하겠지만 얼음 해동이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녹아버린다면 네네. 위험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2016년에는요. 여름에 그 북시베리아에서 폭염으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사슴 사체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탄저균이 감염됐고요. 한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 위험한 거잖아요. 탄저균. 네. 근데 지금 뭐 정말 해빙이 빠르게 녹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게 무서운데 어쩌면 다음 팬데믹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좀 기후위기가 현실 위협으로 성큼 다가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흔히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연구용으로 네.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도시로 옮겨왔다가 맞아요. 어떤 안전사고 때문에 퍼지고 요즘은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 지금 신종 바이러스도 이제 우리가 정말 세게 겪었고 네. 걱정인데 고대 바이러스도 걱정을 해야 된다. 이거 정말 뭐 없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또 얼음이 녹아서 문제다. 참 팬데믹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 김장철이에요. 주변에서 김장 얘기 저도 많이 듣는데 네. 김장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예전만 하진 않죠. 안 하는 집도 많고. 네. 그런데 이 김장 고무호스 주의보 이건 뭡니까? 그 매년 김장철 될 때마다 나오는 뉴스인데요. 네. 여전히 이 내용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처음 들은 것 같아서 같아요, 저는. 가지고 와봤어요. 올해 김치 담근 분들 중에서 배추에서 역한 냄새가 나서
다 버리고 김장을 다시 해야 했던 분들이 꽤 계시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이 김장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걸 다 버리고 다시 할 정도면 냄새가 많이 심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바로 그 원인은 고무호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재료 손질하고 다듬고 뭐 배추 절일 때 물을 끓여와야 되기 때문에 고무호스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중에 유통 중인 일반 고무호스는 제조 과정에 페놀 성분이 들어가는 PVC, 폴리에스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수돗물 소독제인 염소와 만나게 되면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클로로페놀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물질은 아무리 끓여도 유해 성분이 사라지지 않고 어허. 냄새도 제거되지 않는 네네. 겁니다. 또 몸에 흡수되면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 김치를 먹으면 큰일 나는 거겠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상수도 사업본부는 김장 재료를 손질할 때 반드시 고무호스를 쓰지 말고 수도꼭지에서 직접 물을 받아서 사용해달라라고 당부를 했고요. 혹은 무독성 음용 호스나 실리콘 호스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몰랐네요. 고무호스가 이게 네. 악취만이 아니라 결국은 실제로 유해하다니까. 그렇죠. 이거는 예. 음식물 만들 때 절대 쓰면 안 되겠습니다. 식당에서도 많이 쓰시는데 예, 그럼 예. 혹시나 이유 모를 냄새가 난다면 좀 네네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아파트에서 담그시는 분들 보니까 이제 이 화장실에 크게 이제, 욕조에다가 담그는데 호스가 필요 없어요 이때는. 그런데 이제 재래식 이제 수도가에서는 이렇게 큰 고무 빨간색, 통을 놓고 네. 고무 호스로 물을 끌어다 쓰는 장면들을 예전에도 많이 봤는데 이거 정말 주의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 사격 국가대표가 되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분입니다. 코미디언 김민경 씨. 사격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요? 네. 제육인에서 체육인으로 거듭난 김민경 씨입니다. 제육인에서 네. 체육인으로? 네. 네, 지난 19일부터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국제실용사격연맹 사격대회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을 했는데요. 네. 5일차 경기까지 실격 없이 무사히 치러내고 27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회가 사격대회에서 굉장히 큰 대회예요. 네네. 100여 개국 1,6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인데 김민경 선수는 345명 가운데 106위, 여성 부문 52명 중에 19위에 올랐습니다. 중상위 올라갔네요. 네, 근데 이게 엄청난 결과잖아요. 40살이 넘고 처음으로 국가대표가 된 데다가.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귀국 후에 자신의 SNS에다가 성적표를 올리고서는 축하해 주신 분들 정말 큰 힘이 된다. 아직 완전한 결과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코로나도 이겨내보겠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귀국 직후에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예. 그래도 이렇게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거둔 놀라운 쾌거인데 예. 이렇게 보면서 저도 좀 희망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새로운 길 응원합니다. 네. 뭐 요새 인생 2모작 3모작 시대인데 네. 보면 과거에 이제 배우 이시영 씨가 여성 권투에서 복싱, 네. 챔피언 된 적도 있고 윤영빈 씨는 이종격 투기 선수로 또 맞네요. 변신하기도 네. 하고 자 김민경 씨의 미래도 응원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시사본부의 아주 탄탄한 두 패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 기자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정치권에서도 축구 경기가 있었다. 네. 자, 지난 26일 4년 만에 제12회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가 있었던 건데 우리가 이겼어요. 예, 전력차가 좀 심했다고 합니다. 한국 선수들, 한국 의원들이죠. 의원들이 5대3으로 이겼는데 네. 뭐 김승남 의원, 뭐 허은하 의원 네. 이렇게 골을 넣었는데 허은하 의원은 헌정사상 최초 여성 의원의 한일 의원 축구대회 골이라고. 그래요. 네, 뒤이어서 이제 자극을 받은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도 네. 득점에 성공을 해서 신현영 의원도 넣고. 여성 의원이 2골이나 넣는 예, 기록을 세웠는데 근데 무려 상암 그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했어요. 보조구장도 아니고 넓은데 관중 정식구장에서. 네 6만 5천석 텅텅 비어 있는데 그 되게 쓸쓸했을 네. 텐데 아마 뭐 그 내년인가 일본 요코하마 국제경기장에서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원정 경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전에
엎드렸던 것은 이제 여야 축구 대회였고요. 예, 예. 오늘은 한일 국회의원 축구 대회니까 국제전인데 예. 거기다 또 우리가 민감한 한일전인데 네. 미처 몰랐었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기고 지는 문제도 좋지만 이 축구 얘기를 꺼내신 이유가 있죠? 그게 이제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국민의힘과 축구를 했다는 이유로 좀 굉장히 SNS와 또 사무실로 비판 전화를 많이 받고 있나 봐요. 지금 축구할 때냐 뭐 이런. 예. 그래서 막 그 SNS 댓글상 자세히 보시면은 네. 이모경 의원이 지금 대변인인데 네. 이모경 의원이 댓글로 막 반박하고 아, 약간 그래요? 좀 지지자들과 좀 충돌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본인 항변은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진만 놓고 보면은 이모경 의원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툭 어깨로 밀듯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찍혀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랑 웃을 때냐 당 대표를 지켜야지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화기애애하다. 근데 이분이 대단하신 게. 네. 당대표 다 열심히 지키고 있다. 이거 사진만 갖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되겠냐. 이건 딱 그냥 단면 아니냐. 나는 이게 그분이 이제 그 일본에서 감독 생활도 해서 일본을 잘한대요. 그래서 한일의원 연맹에도 소속돼 있고 이게 여야 친선 경기도 있고 물론 화합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한일 축구 대회가 잡혀 있으니 한번 여야 선수들 기량을 좀 점검해서 베스트 11을 추려보자 이런 것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아킬레스건이 다쳐가지고 뛸 마음도 없었는데 그래도 임 의원 그 여성 의원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않으면서 유니폼으로 한복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가 사진이 찍혔는데 마치 자기가 무슨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랑 무슨 뭐 술래잡기를 하는 것 마냥 오해를 받아서 굉장히 억울하다. 왜 지지자들은 사진만 하나만 보고 그냥 무조건 나한테 따지기만 하냐.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그 신은영 의원한테도 왜 그런 걸 SNS에 올리냐고 해서 결국 본인이 내렸어요. 이게 너무 지금 지지자분들이 조금은 캄다운 하실 필요가 있다. 여야가 싸우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이좋게 조금 타협할 땐 타협하고 대화할 땐 대화하고 이게 바로 정치인데 지금 여야가 그게 너무 실종돼서 안타깝다. 너무나 이제 이 투쟁적인 상황으로 여야가 대립하다 보니까 이런 조금은 이제 이건 연성화된 활동인데 정치 활동이라기보다는 친선 활동인데 거기서도 좀 비판이 쏟아져서 설전이 있었다. 사실 뭐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보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환하게 웃는 장면 사진 한 장 때문에 비대위원장 문제가 됐었고 그런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한일전이고요. 여야가 한 팀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팀은 아니고. 또 지금 우리가 다 응원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대표팀 16강을 위해서. 그런 어쨌든 이렇게라도 좀 협치의 물꼬가 풀려서 정치권으로 이런 분위기가 녹아들어야 할 텐데 말이죠. 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여당 인사들을 초대해 가진 두 차례의 만찬을 두고 이번 주 초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5일에 당 지도부와 공식 만찬이 있었고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이른바 윤핵관 사인과 부부 동반 만찬이 있었다. 이 일단 뭐 보도된 내용의 이름은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윤한홍 이 의원 내외라는 거죠. 자, 이게 박 기자님 확인이 된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는 거의 우회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난 것 자체는 맞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아마 맞지만. 처음에 좀 나왔던 보도는 24일 날 만났다라고 됐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자들이 이 당사자인 사인한테 확인을 했을 때는 사실 무근이다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 날짜가 24일은 확실히 아니었던 거예요. 일단 당시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싶지도 않았던 데다가 날짜가 24일이 아니니까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던 거고요. 지금 날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진 않고 있지만 22일이나 23일 요 사이였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공식적인 건 아닌데 이제 만났다라는 정도는 뭐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만찬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제 맞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25일 당 지도부와 만찬으로 한번 가보죠. 이 기자단 취재 없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 어제 장윤성 기자가 출연해서 이야기하기로는 모두 발언 정도는 보통 취재가 되고 이후 비공개 전환을 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기자단이 1시간가량 기다리다가 자, 오늘 취재는 불가능합니다 하는 통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두 기자님들은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도 이게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 한 제가 처음에 정치부 출입했던 게 2015년 1월인데 그 이후로 모두 발언을 공개 안 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꼼꼼히 따져보진 않았는데 보통 당 지도부하고 이 대통령하고 만나게 되면은요. 오프닝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발언은 공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내용을 싹 수첩에 적어 가지고 와서요. 네. 1시간 정도 가까이 브리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생략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오프닝도 이 전속 취재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 공지를 했거든요. 네. 이 전속 취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취재라기보다는 이제 향후에 내용을 대통령실이 전달을 한다. 전체를 다 전달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취재를 허용을 안 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만찬 이후에도 브리핑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내용이 좀 자세하게 알려진 거는 이후에 보도를 가지고 많이 알려졌죠. 그러니까 보도에 이제 뭐 관계자들을 익명으로 해가지고 참석했던 사람들의 전원. 네, 그런 전원으로 했는데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취재 방식은 사실은 대표하고 대변인 정도가 나와가지고 내용을 상세하게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질문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사를 처리했는데 그런 과정이 좀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사진을 좀 제공을 해준다라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사진을 공개 안 하기로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진 기자들이 일부 반발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자, 뭐 최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의아하더라고요. 의아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여쭸더니 네. 왜 그러느냐 원래 이게 비공개 일정이었는데 공개가 되는 바람에 뭐 한 거여서 뭐 그걸 뭐 양해해 달라 이랬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전날이나 전전날 보도가 돼서 그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면은 사실은 25일 만찬 예정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예, 모두 발언 정도는 공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정도가 서로 이제 양해가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했다 하는 거는 일단 대통령이 요즘에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수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이런 거 모두 발언하고 이제 비공식계로 넘어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요식적인 거 하지 맙시다라고 그때 아마 정권 초 임기 초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런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뭐 모두 발언 일부러 없는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읽고 비공개 전환 이런 거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긴 한데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 소통이 뭔가 안 되고 자꾸 감추려고만 하면은 나중에 탈 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기자들은 또 본능적으로 더 캐려고 막 해요. 지금 이것저것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뭐 그럼 전날이든 전날이든 뭐 윤핵관들과 따로 먹었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뭐 적당한 선에서 좀 어느 정도 빨리 좀 원활한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사실은 모두 발언이 좀 형식적이라 대통령 스타일에서 싫어한다면 일부는 그냥 풀로 다 영상 공개하세요 했던 적도 있잖아요. 네. 그럼 다 공개하든지. 그러면 좀 이게 없을 텐데. 모두 발언 비공개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더 좀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 사람들이 굉장히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그런 일이 한 차례 이제 추석 전에 대규모의 일종의 숙청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기준 중에 대통령실 하나가 내부에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그 입이 가볍다. 즉 예를 들자면 언론과 너무 소통을 한다. 이런 게 기준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후로도 좀 취재에 덜 응하는 게 생겼고 최근에도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MBC 사태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예를 들자면 이제 카톡 보내고 이런 거 좀 꺼려하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요, 이 대통령실 1층의 기자실을 별도의 건물로 이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이른바 라이브 스튜디오 공사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그럼 이 도어 스태핑 언제 어떻게 재개하는가? 저희도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재개될 것이다. 다만 형식은 좀 바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 기자님 뭐 좀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어떻게 안에서 어떤 논의가 내부적으로 되는지 뭐 이것도 뭐 이전을 한다고 했더니 그때 그 보도를 보면은 홍보수석실이 어쨌든 반대는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홍보수석실이 그 안에서의 그 입김이나 좀 내부 파워가 얼마나 센지는 사실 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센 것 같지도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자꾸 뭐 언론과 좀 멀리하고 뭐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처럼 언론과 멀리하더라도 그런 그때는 이제 그 국민청원 뭐 이런 방식이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그거를 좀 부활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다. 이게 대통령은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는 전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아마 다시 재개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MBC 그 해당 기자도 여전히 출입을 하고 있다 그래요. 계속 출근을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당장 도어 스태핑 중단을 했던 거는 이제 MBC 기자가 와가지고 뭐 대통령한테 좀 강하게 질문하고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요 상황 변경이 좀 있어야만 아마 이 도어 스태핑이 제기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전해 듣고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 이 기자단한테 뭐 출입 정지 아니면 뭐 취소 내지는 교체 네. 뭐 이런 것들에 하나 이 제안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골라달라 이렇게 했는데 기자단에서는 입장을 안 냈던 거고. 우리가 답할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이게 큰 그림으로 보자면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징계를 가기 위한 이제 준비 단계 아니면 명분 쌓기 이런 정도로 보였는데 그러나 아직 결론을 지금 못 내고 한참 시간이 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여러 가지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뭐 지지율도 좀 고민되고 타격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은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취재가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내용이나 참석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 전원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이제 종합해 볼 수밖에 없는데 당내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교통정리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박 기자님 네. 맞습니까?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그 비대위 지도부와 만찬한 거에 대해서요. 근데 일단 크게 보면은 가장 이 주류의 해석은요. 일종의 가르마 타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다.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 권성동 의원하고 이 장제원 의원을 동시에 요거 이제 앞서서 그 4명의 춘윤계 의원들 불렀던 상황이죠. 불러가지고 일종의 갈등을 정리했다라는 이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 권성동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 사이가 좋지 않다. 사실은 나빠졌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었고 특히 이 4명을 보면은요.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일종의 짝이고요. 장제원, 이철규 의원이 짝이거든요. 그러니까 2명 사이 안 좋은 사람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여기가 부부 동반 모임이기 때문에 무슨 뭐 당무를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다만 이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거는 이제 뭐 여권 관계자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 전당대회도 치러야 되는데 서로 다른 목소리 내면 되겠느냐. 이제 친윤계가 갈라지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의미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혼란스러운 게 여기저기서 대통령의 뜻을 얘기하면서 의원들이 주장을 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견들이 좀 혼란스러웠고 대표적인 게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사례가 대표적이죠. 맞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격도 받기도 했고 초선 의원이 공격했죠. 그런 식으로 이게 누구의 뜻이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럼 적어도 기준점을 좀 정한 의미가 있다. 탑4를 선정을 한 거다. 이 4명의 의원 정도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아는 또 초기부터 같이 했던 측근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즉 여기서 연결해서 보자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의해온 거 그렇게 나쁘진 않다. 물론 이제 완전히 뭐 좋아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만찬 자리에서 선배님이라고도 부르고 포옹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대통령실이 공개하진 않았지만 뭐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 이 얘기는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대통령이 싫어할 얘기를 공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도 좋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이런 문제는 좀 정리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주목되는 시점은 역시 전당대회인데 계속 이야기된 게 이제 종합적으로 2말 3초 조기 전당대회. 이게 좀 유력하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서 자 공교롭게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전당대회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다음 회의, 그러니까 목요일 회의 때 전당대회 시점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다 2차례 회동 이후에 바로 전당대회 얘기가 이어서 나온 셈인데 정 위원장은 그런 일까지 지침을 주진 않는다 일축을 했는데 박 기자님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뭐 시점상 말씀하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그 당 지도부랑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을 했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업무 첫날인 월요일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사전 티타임 때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전당대회 할 거 준비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즉 그 얘기는 이제 전당대회를 일정 부분 대통령실하고 소위 윤핵관 의원들하고 다 같이 좀 조율한 그런 결과로 해석이 되고요. 기존 입장을 보면은 소위 이제 친윤계 의원들은 2말 3초를 많이 주장을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좀 일종의 비정상적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당 지도부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반면에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5말 6초 정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당협을 좀 정비하는 그런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런 작업을 다 거치는 시점이 그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었는데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리자라고 한 거는 어쨌든 좀 속도를 좀 빠르게 한 걸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5월 말이나 6월 초다 전당대회가. 네네네. 지금부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기에는 너무 빠르거든요. 네. 반년이나 더 남은 상황이니까요. 결국에는 2월 말, 3월 초로 정리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요. 근데 정지석 비대위원장 당대표 도전 의사 없다 이렇게 이제 엄명한 바가 있지만 지금 보면은 이 그 당협위원장 정비 작업, 당무감사 진행 중인 거 이게 또 일부 의원들은 이거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 할 게 아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하는 게 옳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정 비대위원장 당대표 도전할까요? 어떻게 이미 선언을 한 이상은 당대표를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네. 나서지는 않을 건데요. 근데 이 작업 그럼 왜 하는 거냐? 좀 국민의힘 쪽에 물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당협을 이 정진석 위원장이 몇 명이라도 뽑게 되면은 소위 정진석의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이제 국회의원이 공시에 당협위원장인 경우가 많고 아니면 원외라고 해도 또 당협위원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위 정치권에서 말하는 조직력의 그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석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20명이나 30명만 새로 임명을 해도 20명이나 30명의 지역구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 전당대회에 나올 당대표 후보군이 정지석 위원장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분이 생기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정진석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용산 내지는 차기 당권 주자랑 조금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산 입장에서는 다음 당대표를 뽑아가지고 공천까지 싹 맡기고 싶은 거예요. 턴키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주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정진석 위원장이 일부 작업은 내가 좀 해놓을게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원래 이 전당대회 시점을 가지고도 좀 갈등이 있었던 거죠. 뒤로 갈수록 정진석 위원장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고 앞으로 당길수록 다음 당대표한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일종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완급 조절이 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핵심 위치에 놓여 있는 건 총선입니다. 총선. 공천이라는 게 국회의원 선거, 총선 공천이니까요. 자,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비교해보면 낮은 편인데 여당 내부에서 혹시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올 가능성. 총선에서는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묻어갈 거냐, 분리해서 갈 거냐 이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야당에서는 또 끼리끼리 정치 이런 비판 나오던데 어떤 얘기들이에요? 야당에서는 뭐 어쨌든 지금 뭐 이런 걸로 그 지도부가 있는데 지도부를 먼저 뭐 그 지도부 아닌 윤핵관들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 대놓고 지금 뭐 약간 뭐 이중 플레이를 하려는 거냐, 뭐 대통령이 뭐 어떤 식으로 뭐 끼리끼리 먼저 이렇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걸로 하고 그 민주당에서는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를 좀 측은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분이 진짜 정권을 갖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번에도 뭐 이렇게 합의가 살짝 번복될 뻔한 것처럼 주호영 위에 뭐 한 모 장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들 기승전 한동훈 뭐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오랜만에 등장한 이름입니다. 바로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어제 허은하 의원 출간 기념회에 참석했더라고요. 이 대표 체제였을 때 허은하 의원은 항상 이제 최측근에 이 당시에 김철근 실장하고 함께 이제 있었죠. 네. 자,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런 거예요. 총선 승리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이 등장 타이밍과 메시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측에 물어봤거든요. 네. 어제 움직인 건 어떤 의미냐 이렇게 그쪽에 물어보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있으면 뭐 알려달라 그랬더니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설명해 주겠다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일단 형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무혐의가 났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지금 자기가 문제로 보는 거는 현재 상태로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한다면 이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공식 행사들에서 요청이 오면은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뒤집어서 보면은 지금 총선 지금 상태로는 이기기가 어려운데 내가 움직여서 조금 변화를 주면은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은 이제 슬슬 움직여 보겠다라는 거죠. 활동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디어 노출이 너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바심도 있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허은하 의원 출간 기념회인데 본인도 책 쓴다 그랬었잖아요. 네.
아마 그 조만간 책이 나올지 두 가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두 가지? 책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요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네. 커뮤니티를 완전히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큰 규모의 커뮤니티를 꾸릴 거라 그래요. 예. 아마 이것도 이제 총선을 대비한 물론 장기적으로 정치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겠지만 또 총선을 대비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SNS 본 지도 좀 오래됐네요. 자, 이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가보죠. 최 기자님, 이 응답을 받지 못한 민주당 뭐냐면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입니다. 예. 결국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결국은 탄핵 소추로 가기 위한 수순인 걸로 좀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임 건의안은 안 될 걸 알아요. 네, 이미 거부 박진 이상 외교부 나왔고. 장관 때도 바로 거부에 당했고 네. 이번에도 아마 거부할 텐데 특히 근데 이번 건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달리 이 이태원 압사 참사라는 좀 대국민적 슬픔과 분노의 네네. 사안이 있던 만큼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오죽했으면 영화배우 문소리 씨마저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빨리 책임자 처벌 끝내고 더 추모하자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마저 또 해임 건의안 한 거를 그대로 그냥 거부해버리면은 바로 탄핵으로 갈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우리 내키는 대로 탄핵을 가면은 역풍이 혹시라도 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도 조금은 두드려보고 건너자. 약간 이런 식이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다가 그 지금 민주당에서도 볼 때는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막 수석이나 이런 비서실장들보다는 뭐 좌상민, 우동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센 분이 양대 축이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다. 그중 한 축을 무너뜨리면은 대통령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관련해서 제가 하나 최근에 좀 들은 일화가 있는데 이게 뭐 야당 얘기긴 하지만 이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인데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 그 SNS 방에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글을 하나 올렸대.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 그 기사 내용이 이제 익명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뷰를 한 건데 국정조사 합의를 해놓고 바로 이렇게 해임 건의안 던지는 거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인터뷰들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익명 인터뷰. 요거를 공유를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의원들마다 생각들이 다르고 전략도 다르시겠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거면은 좀 저를 통해서 해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했다 그래요. 진짜 이 얘기를 제가 들은 게 해임 건의안 발표하기 전이었거든요. 결정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아무래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내부 기류를 좀 읽고 좀 약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더 강하게 갔더라고요. 기록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그럼 해임 건의안은 거부당할 걸 알지만 탄핵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명분을 또 잡기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예산안 처리도 맞물려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은 거부할 게 지금 확실해 보이는데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지금 기조가 나오고 있어서 어렵게 합의한 거 하나가 국정조사였잖아요. 극적인 합의가. 그럼 이게 민주당 내 역풍은 어떻게 되고 또 국민의힘에도 역풍이 분명히 있을 텐데 민주당은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요. 지금 이제 수싸움에 들어간 거로 보시면 돼요. 약간 치킨 게임으로도 있고 일단 해임 건의안 던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면 우리 국조 투기위원 보이콧한다. 이렇게 가면은 그랬더니 오늘 나온 얘기가 야 예산안 우리 거 그냥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할게. 민주당 그럴 힘이 있거든요. 민주당이 단독 과반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서로 약간 계속 주고받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하나씩 까고 보면은 그 카드는 민주당이 더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 민주당 단독으로의 예산안 처리는 그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야당이 단독 이게 또 감액만 돼요. 그 증액을 하려면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 사항이 있어가지고. 근데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오늘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시사를 했어요. 근데 정작 그 실무 담당자가 있어요. 정책위에 통화를 했더니 합의할 겁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의를 할 거예요. 큰일 난다고. 단독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여야가 강대강으로 나서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에 집행은 윤석열 정부가 할 건데 예산안은 야당이 민주당이 짠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나 진짜 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만 해서 처리를 해버리면은 일단 그냥 그래 그렇게 해. 왜냐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없대요 예산안은. 그래서 그러면 또 여권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계속 추경안 낼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정말 나라 꼴이 그냥 진짜 개판 5분 전이 됩니다. 이거 생각만 해도 어지럽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저 별로 불리하다라고 안 보기 때문에 더 강대강 대치가 엿보이는 게 그래요. 하려면 해봐라. 네, 왜냐면은 예산안을 만약에 뭐 정부안을 그럼 못 받겠다. 네. 만약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준예산안으로 가거나 이런 과정도 네네. 민주당은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최영찬 기자님이 얘기한 대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도 역풍이 불 거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여권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이건 대통령실의 입장일 수 있는데 여야 의원들은 예산안은 합의할 거다. 왜냐하면 자기들 손을 안 거친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 게 네. 일종의 둘 사이에 공멸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예산안은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를 일종의 깔고 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못 받는다 해임 건의안. 이거 굉장히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네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도 참사의 책임을 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그 말은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지만 네. 실제로 국조특위를 보이콧하는 건 실제 실현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너무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했잖아요. 같이 하겠다고 뭐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대검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합의를 한 거라서 일단 지금 아직 해임 건의안 내진 않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낼 것 같은데 낸 다음에 그 실제로 그 특위를 보이콧하는 건 또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 있고요. 뒤늦게 이제 유가족 목소리가 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요구와 입장 그리고 국민 여론 이걸 봐야지 여야가 너무 이 자체 전략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는 연말이다. 이거 강조하고 싶은데 두 분에게 짧게 한 가지 OX를 여쭤볼게요. 12월 2일 이번 주 주말이에요. 금요일. 자, 박 기자님. 법정 기한 지켜집니까? 저는 9일 조금 넘기거나 9일쯤 될 걸로 그렇게 12월 9일 정도 예상하고 한 있습니다. 일주일 미뤄지는 걸로 보시네요. 네, 지금 이 일은 물어보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처리하기가 국민의힘 원내 쪽에서 지금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조율할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조율해야 할 숙제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될 거다 이런 전제 하에서 될 거다. 네, 9일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님은요? 저도 9일이라고 써놨는데 두 분이 똑같네. 제가 먼저 말해버렸네요. 근데 어쨌든 이 일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고 이게 근데 사실 기억 더듬어 보면요 매년 패턴이 똑같아요. 이제 가백을 하다가 서로 이제 서로 그 핀트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안 들어와요 한쪽이. 이게 서로 반복하다가 결국은요 이제 감액을 어느 정도 대충 지금 마무리가 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조로 해서 증액은 결국은 이제 뭐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원장이 모여가지고 짝짝꿍을 합니다. 패턴이 당일에 꼭 늦게 해요 새벽까지. 그러면 저는 뻔합니다. 그 아침 기사 다음 주에도 이렇게 나오죠.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겼다. 법정 기한 못 지켜 이렇게 나오죠. 해마다 이 패턴 언제 없어집니까? 자, 어제 이 민주당에서요 대장동 특검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자 이 대표가 또 이제 강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자 민주당은 지금 특검으로 집중합니까? 근데 그냥 대여 투쟁적 목소리로만 보실 게 실효성이 없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만약에 일방 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 끝날 사안이거든요. 근데 법사위에서 일단 통과되는 게 어려워요. 일단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지금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동 사안 등은 이미 서초동으로 넘어간 사안으로 보시면 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뭐라도 목소리를 내고 저봐라 특검 해야 되는데 지금 맨날 질문을 하면은 50억 클럽은 왜 수사 안 한답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만 대응을 해요. 대변인들도. 그렇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없다 민주당이. 답답하니까 어쨌든 특검으로라도 해서 우리는 억울하다. 이건 무죄다. 정치 검찰이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씌우려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공방들이 연말에 정리가 될지, 올해 내다 정리는 될지, 자, 두 기자님들과 계속 우리는 정치권 뒷이면을 파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와 불사조 기자단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splash, I jumped back in the 자, 이제 IT 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이제 요즘처럼 이 네. 올림픽이니 또 월드컵이니 이런 큰 대회들이 열리면 선수만큼 바쁜 게 IT 회사들이라고 해요. 이번 월드컵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월드컵이 최근에 일어날 때 진짜 이 기술 때문에 승부가 갈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맞아요. 200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처음 도입됐던 게 골라인 판독 기술입니다. 네. 네, 우리가 요즘에 이제 공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거. 2014년에 도입됐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부터 도입된 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VAR, 비디오 판독 뭐 그렇죠, 이거 보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됐고요. 이번 2022년 월드컵 때도 벌써 첫 경기부터 흐름을 계속 바꿔놓고 있는 게 반자동 오프사이드 감지 기술입니다. 네네. 가장 컸던 게 역시 우승 후보였던 아르헨티나가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패배했을 때 4골 중 3골이 취소됐는데 정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팔꿈치 조금 나간 것까지 다 잡아버리잖아요. 아주 귀신같이.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반자동 옵사이드 판독 기술 최근에 이제 이번에 가장 뜨거운 기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이 이 정도면 완전히 전자동 뭐 레이더 감시 시스템 아닌가 하는데 왜 반자동이라고 했고 네네네. 반자동 옵사이드 기술 네. 이거 만들기 위해서 뭐 엄청난 연구와 다양한 센서들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에요? 네, 일단은 반자동인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것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일단 센서 기술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요. 네. 이번에 그 경기장 보시면 알지만 경기장이 되게 이렇게 동그랗게 네네네. 위에서 보면 생겼잖아요. 네. 그 위쪽에 그 지붕에 카메라가 일단 12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끝에. 그렇죠. 그 12대에서 실제로 선수들의 신체 부위를 총 29곳의 포인트를 잡아서 계속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팔목 움직임 이런 것들 점점점 찍어서 네. 12개 계속 착착착착 하면서 찍는데 이게 네.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초당 50회씩을 찍습니다. 초당 네. 60초 중에 50회를? 네. 그러니까 초당 1초에 50번씩.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1초에 50번. 네, 1초에 50번. 분당이 네, 1초에 아니라 50번이니까 그렇게 치면은 1분당 3,000번 정도 아유, 되죠. 대단하네요. 찍고 있는 거고 더 놀라운 건 공안에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관성 장치가 있는데 이거는 초당 500회씩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오만큼 굴러가도 그게 어디까지 얼마큼 가 있는지 초당 500회니까 진짜 엄청난 속도로 계속 데이터를 만드는 거니까 거의 뭐 한 경기 축구 끝나면은 엄청난 빅데이터가 쌓인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0.01초 단위까지 공과 선수의 위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경기장 밖에서 통기 이제 보고 있다가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바로 이야기를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게 왜 반자동이냐 전자동이 아니고 결국에는 기술은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할 뿐이고 최종 판정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자동이라고 붙인 거예요. 최종 판결 권한은 사람 심판에게 있다. 그래서 전자동이 아니라 AI가 판정을 해버리면 전자동인데 그렇죠. 이 정보만 데이터만 제공한다. 이거 엄청나네요. 그럼 앞으로 뭐 월드컵 공인구 살려면 공 가격이 엄청 비싸겠네요. 뭐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들이랑 이제 경기용이랑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센서가 있는 거 없는 네네네. 거. 자, 우리는 쓸모가 없죠, 뭐.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기술이 정말 축구를 재밌게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그렇죠. 너무 경기가 끊기는 거 아닌가? 너무 좀 각박해지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VAR의 도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원래 축구라는 게 정확하게 45분이고 중간에 뭔가 일이 생겨도 약간의 추가 시간 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보면은 거의 그냥 모든 경기를 마치 우리가 게임하듯이 뭔가 심판 판단 때문에 늘어나면 그걸 다 시간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의 경기가 어제는 안 줬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90분인 게 막 100분 늘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중요한 상황에선 심판의 재량이니까 네네. 이거 뭐 데이터를 쓰긴 하는데 이럴 거면 아예 뭐 자동화해야 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아니면 뺄 거면 빼고 넣을 거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라는 게 어디까지 쓰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심판의 권한에서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심판보다 인공지능이 오히려 객관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축구에서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야구에서 우리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스트라이크 존을 판단하는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도 2020년 8월부터 퓨처스리그 경기에서는 이런 이제 스트라이크
볼 자동 판정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자동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는데 마이너리그 트리플 A 팀에서 로봇 심판이 2019년부터 이제 도입이 됐고 네. 메이저리그에도 도입될 가능성 점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약간 심판하고 선수와의 합의가 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예를 들면은 심판들도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선수들도 이거 정확한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야구에서는 좀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은 실험적이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조금 이제 울컥했습니다만 이 중요한 상황에서 맞아요. 어떤 때는 야 이거 사람이 좀 재량권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대목이 있고. 어떤 대목은 야 이건 칼같이 좀 그냥 AI가 했으면 좋겠네 이런 대목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게 또 우리 팀과 상대 팀의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이게 테일러 씨 이름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제 경기에서 우리가 화가 났던 게 마지막 코너킥 왜 안 주고 경기 끝내느냐 이렇게 화나게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이럴 거면 축구 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90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인데 거의 스탑 할 거면 거의 농구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아예 이럴 거면은 맞아. 그냥 농구처럼 스탑 할 때 심판이 딱 불면 아예 시간을 멈췄다가 어치를 딱 멈추고 네, 다시 했다가 이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기 룰에까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게임처럼 정말 되는 느낌에 가까운 그렇지. 이런 축구의 형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 선수가 좀 누워 있으면 그 시간 딱 빼고. 그렇죠. 자, 월드컵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코치진들이 선수들에게 전술을 설명할 때 노트북을 펴고 경기 중에 설명을 하거나 패드로 설명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럼 선수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이제 데이터로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혹시 예전에 손흥민 선수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 TV에서 보면 약간 거북목 아니야?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등 굽은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게 거북목이 아니라 실제로 그 등 뒤에 센서가 있는 겁니다. 네, 센서 팩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는 약간 조끼 형태로 있고 그 위에다가 팩을 다는 건데 그게 이제 EPTS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근데 그 장비를 이제 달게 되면 그 안에 GPS, 그러니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또 이제 회전 운동 측정하는 자이로스코프, 가속도 심박수 센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워치랑도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게 되면 실제로 이제 선수들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쌓여서 모니터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게임 같은 거죠. 근데 이게 2018년 전에는 실제 피파 그 월드컵이나 정규 경기에서는 센서를 탑재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연습 경기에서만 썼었는데 이게 또 2018년부터 많은 선수들이 쓰고 특히 유럽에서 많이 쓰니까 이거를 이제 탑재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선수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 아까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를 좀 차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 경기에서는 이런 걸 활용하니까 그럼 실시간으로 데이터 보이니까 이 사람이 좀 지치는 것 같구나, 덜 뛰는구나. 그러니까 전략 전술을 할 때도 패드에서 보여주거나 노트북으로 이렇게 뛰면 돼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정말로 거의 뭐 게임과 현실이 일치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력이 떨어지고 있어, 뭐 전술을 바꿔라든가 그때 또 이제 기량이 뭐 풀파워가 아니다. 그럼 선수 교체 타이밍도 그렇고, 야 이건 e스포츠와 실제 스포츠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자 나중에는 이 감독 대신에 그냥 인공지능 코치가 조언하는 경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참 정말 너무 억울해서였지만은 어쨌든 3경기에 이제 감독님이 못 앉게 되셨잖아요. 네네네, 그랬죠. 그럴 때 이럴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코치나 이런 사람, 이런 어떤 인공지능이 교체 타이밍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19년부터 첼시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EPL 유명한 팀들이 영국에 있는 그 대학 팀들과 함께 인공지능 코칭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한 A매치는 아니지만 이제 유소년 경기나 이런 데 쓰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선수에 대한 데이터, 공 움직임이 추적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뭔가 이 선수가 지금 패스를 하지 말고 드리블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패스를 그러니까 드리블을 했어야 되는데 패스를 해서 이게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막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지금 드리블을 안 하고 패스를 하는 이유가 이 선수가 지금 피곤한가 보다. 이런 것들까지 인공지능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교체 타이밍이 된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이런 형태들도 이제 유소년 경기에서는 좀 적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며칠 것이죠. 남지 않았지만 이제 그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호날두 선수의 에너지 레벨이 바닥났습니다. 삐삐삐 뭐 이런 거 보면 좋겠네요. 그러게 좀 TV에도 나오면 좋겠다는 TV에 나오면 관객들도 시청자들 볼 수 있고. 자,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더라도
중에서도요. 이 다른 스포츠 경기에서 이 데이터 기반 훈련 분석 이거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스포츠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단순히 노하우나 훈련만으로 극복 못하는 영역이 있으니까 네네. 사람의 어떤 동작들을 인공지능으로 포착하고 분석해서 이걸 갖고 여러 가지 형태를 쓰기도 하고요. 훈련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재활 뭐 이런 데들까지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또 한 가지 이번 월드컵에서 흥미를 끄는 게 바로 경기장입니다. 그렇죠. 자, 이 더운 사막에 만든 축구장에서 에어컨이 나온다는 것도 신기한데 지금 선수들의 쾌적한 경기를 위해서 IT 기술이 쓰였다면서요? 네, 데이터적으로 좀 분석을 했는데 축구장에서 경기를 보는 관중이요. 1시간에 한 노트북 컴퓨터 2대 분량의 열이 나온대요. 워낙 이 열이 나오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더운데 또 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고 또 선수들도 뛰면은 당연히 열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실제 지금 이 경기장 안의 온도를 계속 측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 네네. 온도계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카메라가 사람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예. 이런 걸 갖고 기반적으로 지금 이 온도가 너무 올라간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에어컨이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또 이제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많아지면 경기장 내 먼지를 정하는 깨끗한 공기를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게 과연 이거를 그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전기 많이 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타르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거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다. 태양열 쓰고 있다. 탄소 중립 월드컵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많은 우려의 목소리는 이거 이산화탄소 배출량 실제보다 오히려 5배 가량 지금 축소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과연 제대로 되는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잘 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기는 하나 에너지원 자체를 정말 친환경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또 우리가 탄소 배출을 좀 낮춰서 속이고 많이 하고 있느냐. 이게 옛날에 그 외제 수입차들 탄소 저감 장치 조작했던 생각이 막 나는데 말이죠.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금 얘기하신 기술들이 그러면 우린 경기장들 많이 지어져 있고 월드컵을 치렀잖아요. 조만간 도입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 중에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추적하는 기술이요. 우리나라 한 스타트업이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영국에 수많은 유소년 팀들에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센서를 달 수 있지만 센서가 없었던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는 실제 카메라 세대를 갖고 실시간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사이트들에서 선수들의 경기가 끝나면 움직임이 어땠고 히트맵이 어땠고 이런 거를 어렵지 않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 뭐 이런 설명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 소장님 이제 이렇게 빅데이터로는 얘기해 주셨는데 공을 좀 차십니까? 저 군대 때 이후로 거의 안 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임경빈 작가는 공 차다가 인대가 또 늘어나서 고생 중이에요. 자, 월드컵 이런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더 재밌겠죠. 자, 오늘 IT본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수요일 낮에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